잠들기 전 듣는 세계사. 아우구스투스 이야기. 오늘도 잠들기 전 조용히 세계사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로마 공화국의 마지막 혼란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는 기원전 63년에 태어나 기원 후 14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유럽 역사 기준으로 보면 그가 살았던 시기는 고대 로마 공화국의 마지막과 로마 제국의 시작이 겹쳐지는 시대였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알렉산더 대왕 이후 이어진 헬레니즘 세계가 저물어가고 로마가 지중해 세계의 중심으로 완전히 올라서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즉, 그가 살았던 시대는 고대 지중해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거대한 전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우리나라 역사와 연결해서 보면 언제쯤일까요?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기원전 63년은 한반도에서는 아직 고조선이 존재하던 시기와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의 지배자가 되어가던 기원전 1세기 후반은 한반도에서 고조선이 무너지고 여러 세력이 등장하던 변화의 시기와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시기는 우리 역사로 치면 고조선 말기에서 원삼국 성립 이전으로 넘어가는 아주 먼 옛 시대와 겹치는 시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반도에서는 아직 삼국시대도 시작되기 전에 아주 오래된 고대였고 지중해 세계에서는 로마가 공화국을 끝내고 제국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같은 시대라도 지역에 따라 역사의 속도와 모습이 얼마나 달랐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던 시기의 로마는 전쟁과 정치적 음모가 끊이지 않는 세계였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공화국이었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장군들과 정치가들이 권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된 뒤 로마는 다시 큰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직 너무 젊고 경험도 많지 않았던 한 인물이 역사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가볍게 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너무 젊었고 군사 경험도 많지 않았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장군들처럼 강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차분한 계산과 끈질긴 인내, 그리고 때로는 매우 냉정한 결단을 통해 모든 경쟁자들을 넘어 결국 로마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왕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공화국의 전통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체제는 훗날 우리가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대한 시대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젊은 후계자가 어떻게 로마의 첫 황제가 되었는지 그 긴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카이사르의 후계자. 기원전 63년 로마에서는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였습니다. 훗날 그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널리 알려지게 되지만 이 시기에 그는 아직 로마 세계의 중심에 선 인물이 아니라 조용히 성장하고 있던 한 명의 귀족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이 이름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옥타비우스 또는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는 이 인물은 기원전 63년에 태어나 기원 후 14년까지 살았고 훗날 로마 역사에서 첫 황제로 기억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 그가 바로 로마 공화국의 마지막 혼란을 끝내고 로마 제국의 문을 연 핵심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의 출발점에서 그는 아직 황제도 아니고 군사 영웅도 아니며 단지 좋은 가문과 연결을 가진 젊은 청년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당시의 로마는 이미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쟁과 정복을 거치면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 그리스 지역, 북아프리카 일부, 그리고 소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힘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커질수록 정치 구조는 오히려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로마는 공화국이었습니다. 왕은 없었고 집정관과 원로원 그리고 여러 관직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국가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또 잠깐 원로원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보면 원로원은 로마의 유력 귀족들과 정치 경험이 많은 인물들이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과 외교, 재정, 전쟁 문제를 논의하던 핵심 기구였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시민들의 공화정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관이었지만 실제로는 귀족들의 이해관계와 권력 경쟁이 치열하게 얽혀있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국은 겉으로는 제도와 법이 움직이는 나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명문 가문, 돈, 군대, 명성, 그리고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세계였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옥타비우스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의 가문은 아주 오래된 최고 명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결코 평범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사 계급 출신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특히 어머니 아티아를 통해 매우 중요한 혈연 연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티아는 당시 로마에서 점점 더 거대한 존재가 되어 가고 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친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인연은 훗날 옥타비우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옥타비우스는 안토니우스처럼 사람을 단숨에 압도하는 전사형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카이사르처럼 처음부터 강한 카리스마와 화려한 업적으로 시선을 끈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중하고 조용하며 감정을 겉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는 성격에 가까웠다고 전해집니다. 처음 보면 강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고 다른 야심가들에 비해 존재감이 약해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때때로 가장 눈에 띄는 사람보다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 가장 차갑게 상황을 읽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마지막까지 계산을 놓지 않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옥타비우스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상류층 청년답게 연설, 법, 정치, 역사, 로마의 전통과 도덕 규범을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권력 있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쟁만 잘해서는 부족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했고 중요한 인물들과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했으며 무엇보다 로마라는 거대한 정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계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옥타비우스는 어린 시절부터 바로 그런 능력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당시 한반도 상황도 잠깐 연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옥타비우스가 태어난 기원전 63년 무렵은 한반도로 치면 아직 삼국시대가 시작되기 훨씬 전의 시기였습니다. 고조선의 마지막 시기와 가까운 시간대로 볼 수 있고 곧 고조선이 무너진 뒤 여러 세력이 등장하던 변화의 흐름과 이어지는 아주 오래된 고대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중해 세계에서는 로마가 거대한 정치 실험과 권력 투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한반도에서는 아직 초기 고대 국가 질서가 형성되어 가는 매우 이른 단계였던 것입니다. 같은 시대라도 지역에 따라 역사의 속도와 모양이 전혀 달랐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옥타비우스의 인생에서 중요한 배경이 되는 인물은 단연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이제 카이사르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카이사르는 단순한 장군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정치가였고 대중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연설가였으며
로마의 낡은 공화정 구조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갈리아 전쟁을 통해 엄청난 명성과 군사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갈리아 전쟁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갈리아 전쟁은 기원전 58년부터 기원전 50년까지 이어진 대규모 정복 전쟁으로 오늘날의 프랑스와 벨기에, 스위스 일부 그리고 라인강 주변 지역에 해당하는 갈리아 일대에서 벌어졌습니다. 카이사르는 이 전쟁에서 여러 갈리아 부족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고 그 과정에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위대한 영웅으로 병사들에게는 승리를 안겨주는 최고 사령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국경 전쟁이 아니라 카이사르 개인이 로마 정치의 최정점으로 올라가는 발판이 된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옥타비우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린 옥타비우스는 바로 이런 카이사르의 그림자 아래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점점 더 로마 정치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는 동시에 존경했습니다. 로마 내부의 귀족들 가운데는 카이사르가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사실상 왕이 되려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대중과 군대 안에는 그를 강력한 지도자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로마는 제도상으로는 공화국이었지만 실제로는 카이사르 같은 강력한 개인이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옥타비우스는 그런 시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성장합니다. 그는 단지 유명한 친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목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이사르 역시 이 젊은 친척을 눈여겨보았고 조금씩 가까이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애정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혈연과 후원 관계가 정치적 운명을 바꾸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유력 인물이 누구를 후계자로 보고 누구를 가까이 두는가는 곧 권력의 지도를 바꾸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옥타비우스는 여전히 약해 보였습니다. 그는 병약하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고 안토니우스처럼 전쟁터에서 거칠고 강한 인상을 주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안토니우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짧게 설명하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유력한 부하이자 뛰어난 군사 지휘관으로 대담하고 강한 인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로마식 장군의 이미지에 가까웠고 많은 병사들에게 신뢰를 얻던 사람이었습니다. 후일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가 충돌하게 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 둘의 성격과 이미지가 처음부터 매우 달랐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강한 전사형 장군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말수 적고 계산적인 젊은 후계자였습니다. 다시 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조용한 청년이 훗날 로마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옥타비우스는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조금씩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함부로 자신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상황을 오래 보고 인간관계를 신중하게 다루며 자기에게 유리한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이런 성격은 훗날 그가 살아남는 데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옥타비우스는 뜻밖의 방식으로 역사의 중심으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되었고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젊은 옥타비우스를 자신의 양자로 삼고 정치적 후계자로 지명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 일부를 물려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카이사르의 이름, 그의 후광, 그의 지지자들, 그리고 그가 남긴 정치적 기대와 부담을 한꺼번에 떠안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옥타비우스는 더 이상 평범한 귀족 청년으로 남을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이제 카이사르의 이름을 이은 사람으로서 로마 정치의 중심에 들어가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를 얕보았을 것입니다. 너무 젊고 너무 약해 보였고 아직 군사 경험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판단이 훗날 수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됩니다. 옥타비우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이 영광인 동시에 치명적인 위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카이사르를 죽인 자들이 아직 살아 있었고 카이사르의 부하들조차 누가 진짜 후계자인지를 놓고 서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지금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한가운데로 아직 20살도 채 되지 않은 청년이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제 막 그에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하고 신중한 청년은 곧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냉혹하게 제거하면 결국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존엄한 자, 로마의 새로운 질서를 연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이름은 아직 훨씬 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아직 카이사르의 후계자, 그리고 거대한 폭풍 앞에 선 젊은 옥타비우스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부터 이 젊은 후계자가 카이사르의 이름을 안고 어떻게 로마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원전 44년 로마는 거대한 충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원로원 회의장에서 암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유명한 장군의 죽음이 아니라 로마 공화국 전체를 다시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너무 강해졌다고 느낀 일부 원로원 의원들은 그를 제거하면 공화국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은 로마를 안정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더 깊은 권력 투쟁과 내전의 시대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잠깐 카이사르가 왜 그렇게까지 두려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갈리아 전쟁을 통해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갈리아 전쟁은 기원전 58년부터 기원전 50년까지 이어졌고 오늘날의 프랑스와 벨기에, 스위스 일부 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카이사르는 막대한 명성과 충성스러운 군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바탕으로 로마 내전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며 사실상 로마의 최고 권력자로 올라섰습니다. 공화국의 제도는 남아 있었지만 실제 정치의 중심에는 카이사르 개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갑자기 사라졌으니 로마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곧 또 다른 놀라움으로 이어집니다.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되었고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젊은 옥타비우스를 자신의 양자로 삼고 사실상의 후계자로 지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로마의 양자 제도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양자라고 하면 단순히 가족 안에서 아이를 받아들이는 개념으로만 떠올리지만 고대 로마에서는 양자가 정치적 의미를 가질 때가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자식이 없거나 자신의 가문과 이름을 이어줄 인물을 필요로 하던 유력 인물들은 양자를 통해 후계 구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양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름을 이어받는 것만이 아니라 가문과 재산, 명예, 정치적 관계, 그리고 후원 네트워크까지 함께 이어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카이사르가 옥타비우스를 양자로 지정했다는 것은 단순한 가족적 선택이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언장 속의 내용은 젊은 옥타비우스에게 엄청난 무게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문 좋은 청년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었고 동시에 카이사르의 적들에게는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카이사르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기대의 대상이 되었고
카이사르를 죽인 사람들에게는 잠재적인 복수자가 될 수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직 충분히 군사 경험도 없고 정치 무대에서 검증도 되지 않은 20살도 안 된 청년이 갑자기 로마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선택을 이상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이 조용하고 젊은 옥타비우스였을까? 로마에는 카이사르와 가까운 장군들도 있었고 경험 많고 영향력 큰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같은 사람은 많은 병사들에게 알려진 강한 장군이었고 카이사르의 유력한 부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만 보면 옥타비우스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후계자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어쩌면 다른 가능성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하고 계산적이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이 젊은 인물 안에서 장기적으로 권력을 붙잡을 자질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에 옥타비우스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광인 동시에 위험이었고 기회인 동시에 함정이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이름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이름을 가지는 순간 수많은 적도 함께 얻게 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설지, 누구를 따를지, 그리고 누가 살아남을지를 놓고 모든 세력이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반도 역사와도 아주 짧게 연결해보면 이 시기는 우리 역사로 치면 고조선이 무너진 이후 여러 세력이 재편되던 고대 초기의 먼 시기와 겹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아직 삼국시대의 질서가 완성되기 전이었고 지중해 세계에서는 공화국이 무너지고 제국이 태어나려는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대라도 어떤 곳에서는 초기 국가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거대한 공화정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옥타비우스는 이 유언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삶을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곧 로마 권력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 있거나 이름만 받고 조용히 살아가는 선택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죽은 뒤 로마는 이미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옥타비우스는 결국 이 유산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로마 역사 전체를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직 사람들은 그를 우습게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어리고 너무 약해 보이며 아직 세상을 흔든 업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그는 단순한 청년이 아니라 카이사르의 이름과 함께 움직이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곧 로마 전체를 다시 한번 전쟁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로마로 돌아온 청년.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옥타비우스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아직 젊었고 직접 군대를 지휘해 본 경험도 거의 없었으며 로마 정치의 한복판에서 싸워본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 로마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당시 옥타비우스의 나이를 다시 생각해보면 그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젊은이에 가까웠습니다. 로마 정치 세계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남성들이 지배하던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전쟁과 원로원, 군단과 연설이 얽혀있는 이 세계에서는 젊음이 장점이 되기보다는 약점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옥타비우스를 진지한 경쟁자로 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평가가 그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상대가 얕보는 인물은 때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옥타비우스는 로마로 향하면서 단순히 카이사르의 이름만 받아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실제 권력으로 바꾸어야 하는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름을 이어받는 것과 권력을 손에 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남긴 병사들, 지지자들, 대중적 인기, 정치적 유산은 저절로 옥타비우스에게 흘러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분위기도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카이사르를 죽인 세력은 자신들이 공화국을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시민들은 불안과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를 지지하던 사람들 역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거리에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누가 권력을 잡을지 예측하려 했습니다. 공화국의 제도는 남아 있었지만 그 제도만으로는 이미 나라를 안정시키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또 다른 인물이 바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가 살아있을 때부터 가까운 부하였고 전쟁 경험도 풍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인상과 대담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특히 군대와 가까운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죽은 직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안토니우스야말로 자연스러운 후계자처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카이사르의 이름과 상속을 이어받은 사람은 옥타비우스였습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흔들게 됩니다. 옥타비우스가 로마로 돌아온다는 것은 곧 안토니우스와 마주 서게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친척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후계자로서 돌아오는 것이었고 그 순간부터 안토니우스와의 충돌은 사실상 피하기 어려운 일이 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면 로마에서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단지 공식 직책 하나를 얻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의 충성, 원로원의 승인, 민중의 지지, 재정력, 그리고 정치적 명분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이 5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크게 부족하면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옥타비우스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있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차례로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훗날 그의 가장 무서운 점이 됩니다. 이제 다시 본 줄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에 돌아온 옥타비우스는 자신이 카이사르의 유언을 정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이름을 이어받고 스스로를 그 후계자로 자리매김합니다. 이것은 매우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공식적으로 취하는 순간 그는 단순한 가문 청년이 아니라 공개적인 정치 행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 그를 이용하거나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직접 계산하고 견제해야 하는 인물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일부는 그가 안토니우스에게 흡수되거나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일부는 아예 금세 사라질 인물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우스는 예상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서두르지 않았고 자신을 둘러싼 위험을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군사 영웅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약점을 오히려 정치적 유연성과 계산으로 메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기부터 옥타비우스는 로마라는 거대한 정치 무대의 규칙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누구를 적으로 삼아야 하는지, 누구를 잠시 이용해야 하는지, 언제 물러나고 언제 전진해야 하는지를 그는 빠르게 익혀갑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귀환은 곧 로마 전체를 다시 두 진영으로 갈라놓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안토니우스와의 갈등. 옥타비우스가 로마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오자 가장 먼저 충돌하게 되는 인물은 역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카이사르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 위치와 성격 그리고 권력을 바라보는 방식은 매우 달랐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미 전쟁터를 경험한 장군이었고 카이사르의 부하로서 실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옥타비우스는 법적으로는 후계자였지만 아직 실제 힘은 부족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안토니우스라는 인물을 조금 더 설명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는 용맹하고 대담한 군인이었으며 병사들과 가까운 지도자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술과 향락을 좋아하고 감정 표현도 비교적 분명한 인물로 묘사되곤 했지만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빠르게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정치에서 이런 성격은 강한 인상을 남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사후의 혼란 속에서 안토니우스는 단지 부하 중 한 명이 아니라 실제 권력을 움켜쥘 수 있는 유력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의 갈등은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카이사르의 유산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이름, 그의 군대, 그를 지지하던 대중, 그리고 정치적 정통성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안토니우스는 자신이 오랫동안 곁에서 보좌해온 만큼 자연스럽게 중심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옥타비우스는 유언장을 통해 법적 후계자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애초부터 같은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또한 이 시기 원로원의 계산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원로원 내부의 많은 인물들은 안토니우스가 너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옥타비우스를 진심으로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옥타비우스를 이용해 안토니우스를 견제하려 했고 또 때로는 안토니우스를 통해 더 큰 혼란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다시 말해 원로원은 원칙만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늘 그때그때 가장 위험한 상대를 막기 위한 계산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옥타비우스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정치 감각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강한 군사 지도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분과 제도 그리고 연합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카이사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감정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오려 했습니다. 동시에 안토니우스를 지나치게 강해 보이는 인물로 만들면서 스스로는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젊은 후계자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여전히 실제 군사력과 경험에서 우위에 있었고 로마에서는 언제든 폭력이 정치의 언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옥타비우스의 모든 움직임은 계산된 위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약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이용해 상대의 경계를 늦추고 그 사이에 정치적 공간을 넓혀갔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타협이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카이사르의 사후 세계는 빈자리가 너무 컸고 그 자리를 두 사람이 함께 나눠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다시 충돌을 향해 가고 있었고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는 서로를 잠시 이용할 수는 있어도 결국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훗날 둘의 갈등은 로마 전체를 흔드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그 씨앗은 이미 이 시기에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삼두 정치.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의 관계는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었지만 로마의 상황은 두 사람이 끝까지 정면 대결만 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를 암살한 세력, 즉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비롯한 공화정 지지 세력이 아직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는 서로 경쟁자이면서도 동시에 더 큰 적을 앞에 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서 삼두 정치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삼두 정치란 말 그대로 세 사람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체제를 뜻합니다. 로마 역사에서는 흔히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손잡았던 비공식적인 첫 번째 삼두 정치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우스 시대의 삼두 정치는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옥타비우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공식적으로 권력을 나누는 체제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흔히 두 번째 삼두 정치라고 불립니다. 이 체제는 단순한 비공식 동맹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일정한 권한이 부여된 정치 구조라는 점에서 더 직접적이고 강력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원전 43년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는 결국 손을 잡습니다. 각자의 불신과 경쟁심은 여전했지만 당장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카이사르를 죽인 세력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믿어서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협력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합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레피두스라는 인물도 잠깐 짚고 넘어가면 그는 안토니우스나 옥타비우스만큼 강한 개성과 후대의 명성을 가진 인물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분명한 군사적 정치적 기반을 가진 유력자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로마 권력의 중심은 결국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 두 사람 쪽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레피두스는 삼두 정치의 구성원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심 경쟁에서 밀려날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삼두 정치가 세워진 뒤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는 숙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치적 적들을 공식적으로 제거하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로마 정치에서 매우 냉혹한 방식인 명단 작성과 재산 몰수, 처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 가운데에는 로마의 유명한 웅변가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키케로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하면 그는 로마 공화정의 전통과 원로원 중심 정치를 옹호하던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뛰어난 연설가로서 명성이 높았고 안토니우스를 강하게 비판하는 연설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성은 오히려 그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삼두 정치는 자신들의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반대 세력을 제거했고 키케로 역시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장면은 로마 공화국이 단순히 제도적으로 약해진 것이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으로도 이미 깊이 무너지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옥타비우스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은 기원전 44년에 일어납니다.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 역사 전체에서도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가 열리던 자리에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포함한 여러 공화정 지지자들에게 공격당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암살자들은 자신들이 공화국을 구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연 것은 공화국의 회복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혼란과 내전의 시대였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단순한 개인적 원한 때문에 칼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카이사르가 너무 강해졌고 결국 로마 공화국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공화국의 수호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제거한다고 해서 이미 무너지고 있던 구조가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이사르의 죽음은 로마 사회 안에 쌓여 있던 모든 긴장을 폭발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삼두 정치는 겉으로는 강력해 보였지만 본질적으로 매우 불안한 동맹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공통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움직였을 뿐 장기적으로는 서로를 경쟁자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는 권력의 크기와 영향력, 그리고 정통성의 문제에서 결코 같은 자리에 만족할 수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는 당분간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삼두 정치 세력은 힘을 모아 카이사르 암살자들을 추격할 수 있게 되었고 로마의 주도권은 점점 이 세 사람의 손으로 집중됩니다. 공화국은 여전히 이름으로는 존재했지만 실제 권력은 이제 소수의 강력한 인물들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는 이미 공화국의 껍데기만 남겨두고 새로운 질서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 삼두 정치가 공화정 세력과 결정적으로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전투는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카이사르 이후 로마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굳어질지를 결정하는 장면이 됩니다. 복수의 시대. 카이사르가 죽은 뒤 로마는 단순히 슬픔에 잠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불안과 분노, 계산과 복수가 동시에 뒤섞인 공간에 더 가까웠습니다. 누구는 공화국의 회복을 말했고, 누구는 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외쳤으며, 누구는 이 혼란을 틈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기회를 노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같은 로마를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로마는 전혀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두 번째 삼두 정치가 만들어졌고,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는 자신들이 카이사르의 뒤를 잇는 정당한 세력임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당성은 말만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치에서 정당성은 언제나 무력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명분이 있어도 그것을 지켜줄 군대가 없다면 오래 버티기 어려웠고, 반대로 군대만 있고 명분이 전혀 없다면 민심과 제도적 승인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삼두 정치 세력은 카이사르의 이름을 계승했다는 정치적 상징과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을 함께 갖추어야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지 죽은 지도자를 추모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카이사르의 복수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동시에 로마의 미래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둘러싼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카이사르를 죽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처벌하는 일은 곧 공화정 세력을 군사적으로 무너뜨리고 카이사르 계열의 정치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복수라는 말 속에는 감정만이 아니라 권력의 구조를 바꾸려는 냉정한 목적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로마 시민들의 마음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를 싫어했던 사람들조차 그가 죽은 뒤 벌어지는 혼란을 보며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화국을 지키겠다고 칼을 들었던 사람들이 과연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로마를 더 깊은 내전으로 밀어넣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카이사르를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든 이가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안토니우스를 따랐고, 누구는 옥타비우스를 주목했으며, 누구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더 강한 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 준비 자체가 하나의 정치 행위가 됩니다. 병력을 모으고 자금을 확보하고 각 지역의 지지를 얻어내는 일은 단순한 군사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진짜 로마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옥타비우스에게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젊었고 직접 쌓은 전장 경험에서는 안토니우스에 비해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이름 유언에 따른 후계자라는 법적 정통성,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넓어지는 정치적 네트워크가 바로 그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옥타비우스의 성격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는 단숨에 전장의 영웅처럼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어떤 그림 속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전형적인 장군의 이미지로 군사적 존재감을 드러냈다면 옥타비우스는 점점 더 질서와 정통성 그리고 안정의 상징처럼 자신을 만들어갔습니다. 훗날 황제가 되는 그의 길을 생각하면 이 시기의 태도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로마 세계 전체를 다시 조직할 지도자의 위치를 조금씩 연습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복수의 시대라는 말은 그래서 단순히 누군가를 벌하는 시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정치가 되고 정치가 군대가 되며 군대가 역사의 방향을 정하는 시기였습니다. 로마는 다시 칼을 들어야 하는 국면으로 들어갔고
그 칼끝은 단지 개인의 원수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공화국의 남은 질서 전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판이 짜여가는 동안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병력을 모으고 자금을 확보하며 자신들 또한 로마를 구할 세력이라는 명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카이사르를 죽였기 때문에 역사의 심판을 받는 반역자가 아니라 오히려 왕정의 위험으로부터 공화국을 구한 수호자라고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로마의 양쪽 진영은 모두 자신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상태로 거대한 충돌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으로 시작된 혼란은 점점 더 큰 군사 충돌로 굳어졌고 복수는 마침내 실제 전장 위에서 결론을 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전의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필리피였습니다. 필리피 전투. 기원전 42년 로마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전투가 마케도니아의 필리피에서 벌어집니다. 이 전투는 단순히 두 군대가 맞붙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카이사르를 죽인 세력과 카이사르의 후계자들을 자처하는 세력, 다시 말해 공화정의 마지막 방어선과 새로운 권력 질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피 전투는 로마 내전의 한 장면이면서도 동시에 공화국 시대의 끝을 재촉하는 적인 분기점으로 평가됩니다. 당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동방에서 상당한 병력과 자금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동방 속주들은 로마 정치의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막대한 세금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었고 이들은 그 기반을 바탕으로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상징성이 있었고 귀족층 일부의 공감을 얻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카이사르 제거라는 자신들의 행동을 공화국 수호라는 명분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삼두 정치 세력 역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패배한다면 카이사르의 후계 질서는 무너질 것이고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도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필리피는 두 진영 모두에게 선택의 전투가 아니라 생존의 전투였습니다. 이기면 로마의 미래를 줄 수 있었고 지면 정치적 생명은 물론 실제 목숨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전투를 이해하려면 로마 군단이 어떤 존재였는지도 잠깐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군단은 단순히 병사들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훈련과 규율, 전술적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전쟁 기계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내전 시기의 군단은 국가에 대한 충성만큼이나 자신을 이끄는 장군에게 강한 유대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내전은 추상적인 제도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카리스마와 보상, 명분과 생존이 뒤섞인 인간 집단들이 서로 희는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필리피 전투는 한 번의 충돌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차례의 큰 전투를 통해 승부가 갈렸습니다. 첫 번째 충돌에서는 양측이 모두 큰 피해를 입었고 전황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카시우스는 혼란 속에서 상황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필리피 전투의 상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투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한쪽 핵심 지도자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한 인명 손실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지휘 체계와 사기, 그리고 승리에 대한 믿음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카시우스라는 인물도 짧게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는 브루투스와 함께 카이사르 암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고 감정보다는 현실적 계산에 더 강한 정치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브루투스가 상징성과 명분의 얼굴이라면 카시우스는 좀 더 냉정하고 실제적인 판단을 내리는 인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인물이 필리피에서 무너졌다는 것은 공화정 진영 전체에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브루투스는 끝까지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공화국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믿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의 현실은 점점 그에게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삼두 정치 세력은 전반적으로 더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갔고 브루투스 역시 결국 패배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브루투스의 죽음은 로마인들에게 매우 복잡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는 카이사르를 죽인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전통 귀족들에게는 공화정의 이상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브루투스라는 이름은 로마의 옛 공화정 전통과도 연결되는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필리피에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은 단지 한 정치인의 몰락이 아니라 공화국을 지키겠다는 마지막 명분이 군사적으로 무너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투를 지나면서 로마의 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카이사르의 암살자들은 제거되었고 이제 더 이상 공화정 세력이 같은 무게로 로마 권력의 중심에 설 가능성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도도 명칭도 원로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피 이후에 로마는 이전과 같은 의미의 공화국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됩니다. 힘의 중심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은 단지 안토니우스만이 아니었습니다. 옥타비우스 역시 이제 단순한 젊은 후계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는 승리한 진영의 핵심 인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더 단단히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직 안토니우스에 비해 전장에서의 존재감은 약할 수 있었지만 역사는 점점 그를 한 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필리피는 공화정의 몰락이자 동시에 옥타비우스가 더 큰 무대로 올라서는 계단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세계의 분할. 필리피 전투가 끝난 뒤 로마는 잠시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이사르를 죽인 세력은 사실상 제거되었고 공화정 진영의 군사적 저항도 크게 꺾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승리한 쪽이 질서를 세우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공통의 적이 사라지는 순간 그동안 한 배를 탔던 동맹 내부의 긴장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삼두 정치의 중심에는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무게는 점점 세 사람 사이에서 고르게 나뉘지 않게 됩니다. 레피두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했고 결국 로마 세계의 미래는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 두 사람의 관계에 달려있는 듯한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이 무렵 로마 세계는 사실상 분할 통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주로 동방을 맡고 옥타비우스는 서방을 중심으로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동방과 서방의 차이도 잠깐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서방은 이탈리아와 갈리아, 히스파니아 같은 지역을 포함하며 전통적으로 로마의 정치 중심인 이탈리아와 직접 연결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반면 동방은 그리스,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와 같은 부유하고 오래된 문명권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동방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고 도시 문화도 발달해 있었으며 헬레니즘 세계의 유산이 깊게 남아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이 나뉜다는 것은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각자가 어느 지역의 자원과 군대를 바탕으로 성장할 것인가를 뜻했습니다. 특히 동방은 부와 문화, 외교적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안토니우스에게 매우 유리한 무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옥타비우스는 서방에서 로마 본체와 더 가까운 정통성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게 되었고 그만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커져갔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옥타비우스는 서방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했습니다. 필리피의 승리로 이름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퇴역 병사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는 문제, 각 지역 도시들의 불만, 재정 압박, 민심 관리 같은 현실적인 과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로마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승리 이후의 혼란을 관리하는 능력까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퇴역 군인 문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로마 내전 시기에는 장군들이 병사들에게 토지와 보상을 약속하며 충성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 그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려면 누군가의 땅을 빼앗거나 재정을 크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지역 사회가 반발했고 지도자는 군인들의 기대와 시민들의 불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옥타비우스는 바로 이런 어려운 행정과 정치의 시험대 위에 놓이게 됩니다. 안토니우스 역시 동방에서 단순히 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동방의 부유한 도시들과 왕국들, 그리고 복잡한 외교 관계 속에서 자신의 힘을 키워갔습니다. 훗날 그가 클레오파트라와 연결되며 더 큰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도 바로 이런 동방 무대 위에서 벌어집니다. 아직 그 갈등이 폭발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로마는 두 개의 중심을 가진 듯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방의 옥타비우스, 또 하나는 동방의 안토니우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따라가 보면 필리피 이후의 평화는 진짜 평화라기보다 다음 충돌 전의 정리 단계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화정 세력이 무너졌다고 해서 로마가 안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공화국 때 카이사르의 후계자라는 구도가 아니라 승리한 후계자들끼리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이 무렵부터 옥타비우스는 단순히 살아남는 정치가가 아니라 로마 전체를 자기 방식대로 다시 설계하려는 인물로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그는 시간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성급하게 모든 것을 한 번에 움켜쥐기보다 차근차근 기반을 굳히는 쪽을 택합니다. 반면 안토니우스는 보다 웅장하고 외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 차이는 훗날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서방의 옥타비우스와 동방의 안토니우스, 이 두 인물이 각자의 세계를 키워가는 동안 그 틈에서 새로운 긴장과 새로운 동맹, 그리고 새로운 사랑과 전쟁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와 해상 위기. 필리피 전투 이후 공화정 세력의 큰 줄기는 무너졌지만 로마가 곧바로 평온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로원 안의 논쟁이나 장군들 사이의 경쟁만큼이나 현실적인 문제였고 로마 시민들이 매일 체감할 수 있는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식량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한 곳에 모여 살고 있었고 이 거대한 도시는 주변 지역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곡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단지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렇게 거대한 인구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다를 통한 곡물 수송이 흔들리면 로마 시민들의 삶은 곧바로 불안정해졌습니다. 빵값은 오르고 민심은 흔들리고 정치가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해상 통제권은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로마를 지배할 자격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였습니다. 그는 이름만 들어도 로마 사람들에게 익숙한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로 그 유명한 폼페이우스, 즉 카이사르와 경쟁하던 위대한 장군 폼페이우스 마그누스였습니다. 아버지가 카이사르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 가문의 이름과 상징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섹스투스는 바로 그 상징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힘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시칠리아를 중심으로 강한 해상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시칠리아는 로마의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지중해의 중심에 가까운 이 섬은 곡물 공급의 핵심 거점 가운데 하나였고 동시에 해상 통제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섹스투스는 이 지역을 장악한 뒤 강력한 함대를 운영하며 사실상 바다 위에서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잠깐 생각해보면 로마의 내전은 단지 육지에서 군단끼리 희는 전쟁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바다를 장악하느냐, 누가 항로를 통제하느냐 역시 로마 세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특히 식량을 외부에 의존하던 거대한 도시 로마에게는 해군력과 항로 안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섹스투스 폼페이우스가 시칠리아를 바탕으로 바다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로마의 심장부를 조여오는 위협이었습니다. 그 무렵 로마 시민들은 곡물 부족과 물가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아무리 위대한 명분을 내세워도 시민들이 당장 빵을 구하지 못하면 지진은 빠르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섹스투스 폼페이우스는 단순히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꿈꾸는 인물이라기보다 로마 정치를 바다를 통해 흔들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위험한 적이었습니다. 옥타비우스에게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아직 최종적인 승자가 아니었고 서방에서 자신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들이 식량 문제로 불만을 품게 되면 그 불만은 곧 정치적 책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토니우스가 동방에서 화려한 세력을 다지고 있는 동안 옥타비우스는 보다 현실적이고 행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상 위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그는 질서를 회복할 지도자로 보이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일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섹스투스는 생각보다 강했고 바다를 무대로 싸우는 전쟁은 육지에서 군단을 운용하는 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준비를 요구했습니다. 로마는 본래 육상 군단의 강함으로 유명한 나라였지 언제나 해전에서 압도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해상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배, 항구, 선원, 지휘관, 그리고 새로운 전술적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 시기 옥타비우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인물이 아그리파였습니다. 아그리파는 훗날 아우구스투스 체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동료가 되는 인물인데 이미 이 시기부터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정치가라기보다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한 인물이었고 옥타비우스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얼마나 사람을 잘 쓰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로마는 한동안 해상 위기 속에서 긴장하게 됩니다. 바다를 장악한 섹스투스 폼페이우스는 단지 군사적 적이 아니라 정치적 불안의 원천이었고 그를 무너뜨리는 일은 옥타비우스가 서방의 진짜 지배자로 자리 잡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이 해상 위기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그는 단순한 젊은 후계자가 아니라 로마의 질서를 다시 세울 인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필리피 이후의 로마는 전혀 안정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공화정 세력이 무너졌어도 바다에서는 또 다른 적이 성장하고 있었고 권력의 중심에서는 여전히 누가 살아남을지 알 수 없는 경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위기들을 하나씩 통과해내는 과정이 옥타비우스를 점점 더 강한 정치가로 만들어갑니다. 레피두스의 탈락.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의 위협을 상대하는 과정은 삼두 정치 내부의 힘의 균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처음 세 사람이 손을 잡았을 때만 해도 겉으로는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함께 로마를 이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셋의 무게는 결코 같지 않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레피두스는 삼두 정치의 구성원 가운데 하나였지만 처음부터 안토니우스나 옥타비우스만큼 강한 존재감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일정한 군사력과 정치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삼두 정치의 한 축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쟁 구도에서 보면 그는 점점 중심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인물이 종종 등장합니다. 초기에는 협력자로 중요하지만 판이 커질수록 더 강한 두 인물 사이에서 자리를 잃는 경우입니다. 레피두스가 바로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 시기 로마 정치의 본질은 매우 냉정했습니다. 함께 싸운 동료라고 해서 끝까지 함께 간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공통의 적이 있을 때는 동맹이 가능하지만 그 적이 사라지거나 힘의 균형이 바뀌는 순간 동맹은 언제든 부담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처럼 개인의 명성, 군대의 충성, 재정, 속주의 자원, 그리고 정치적 명분이 모두 권력의 재료가 되는 사회에서는 권력을 나누는 일 자체가 오래 지속되기 어려웠습니다. 섹스투스를 상대하는 전쟁과 그 이후의 정리 과정 속에서 레피두스는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점점 옥타비우스 쪽이 주도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옥타비우스는 처음에는 약해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권력을 자신의 손으로 집중시키는데 매우 능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힘을 한꺼번에 과시하기보다는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해졌을 때 상대를 완전히 밀어내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방식은 다소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일단 승부가 기울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레피두스는 어느 순간 자신이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두 거대한 경쟁자 사이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옥타비우스는 그를 정면으로 대규모 전쟁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밀어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옥타비우스는 언제나 칼을 휘두르는 방식만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상대를 명예롭게 보이게 놔두면서도 실제 힘은 모두 빼앗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레피두스의 경우도 그런 흐름 속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옥타비우스의 스타일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강렬한 존재감과 개인적 카리스마, 군사적 위용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스타일이었다면 옥타비우스는 구조를 자기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데 더 능했습니다. 그는 상대를 무너뜨릴 때조차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고 언제나 질서를 위한 조정처럼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그가 단순한 승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체제를 유지하는 지배자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레피두스가 밀려난 뒤 로마의 권력 구도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실상 두 사람입니다. 서방의 옥타비우스와 동방의 안토니우스. 그리고 이 두 인물의 경쟁은 이전보다 훨씬 더 피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레피두스라는 중간 축이 사라지자 이제 로마 세계는 두 개의 중심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로마 본체와 가까운 서방의 질서를 장악한 옥타비우스, 다른 하나는 풍요로운 동방과 헬레니즘 세계의 화려함을 배경으로 성장하는 안토니우스였습니다. 이렇게 권력 구도가 정리되는 동안 로마 시민들 역시 점점 더 분명한 선택지를 보게 됩니다. 물론 아직은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고 제도도 겉으로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미래는 다수의 귀족이 함께 토론하는 공화정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한 인물이 최종적으로 우위를 점하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안토니우스의 동방 정치가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그가 클레오파트라와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단순한 정치적 경쟁은 점점 상징과 선전, 문화와 이미지의 싸움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로마는 이제 단지 장군 둘의 경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로마다운가,
누가 더 위험한가, 누가 질서를 줄 수 있는가를 둘러싼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가 동방에서 세력을 넓혀가는 동안 로마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한 인물에게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움으로만 전해지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역사 속의 클레오파트라는 매우 영리하고 정치 감각이 뛰어난 여왕이었으며 이집트의 독립과 왕조의 생존을 위해 로마의 권력 구조를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바라보던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클레오파트라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잠깐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오래된 이집트 파라오 계열이라기보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 이집트를 지배하게 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후손이었습니다. 즉,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적 전통을 많이 물려받은 왕조의 여왕이었고, 동시에 이집트라는 오랜 문명의 정치적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의 언어와 전통도 이해하려 했고, 로마와의 관계가 이집트의 생존에 결정적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미 율리우스 카이사르와의 관계를 통해 로마 정치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이집트 내전 속에 개입했을 때 그녀는 왕위를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카이사르와의 관계는 단순한 외교를 넘어 정치적 개인적 결합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면서 그녀는 다시 새로운 로마 권력 질서와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이집트는 독립왕국처럼 보였지만 현실적으로는 로마의 힘을 무시하고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만남은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연애 이야기로만 보면 실제 역사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둘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매우 강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거대한 정치적 동맹이기도 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동방을 다스하고 있었고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둘에게는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안토니우스에게는 동방의 부와 자원이 필요했고 클레오파트라에게는 로마의 유력자와 맺는 보호막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집니다. 안토니우스는 점점 더 동방의 정치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클레오파트라는 그와 함께 새로운 권력 구도를 만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모습이 로마에서 매우 위험하게 보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로마는 여전히 겉으로는 공화국의 전통과 검소함, 그리고 로마적 덕목을 중시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유력 지도자가 동방의 여왕과 결합해 화려하고 왕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을 옥타비우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를 단지 경쟁 장군이 아니라 점점 로마답지 않은 인물로 보이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동방의 사치, 이집트의 여왕, 왕정적 분위기, 로마 전통에서 멀어지는 모습. 이 모든 것은 훗날 옥타비우스가 안토니우스를 공격하는 강력한 선전 재료가 됩니다. 다시 말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결합은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정치 동맹이었지만 로마 대중에게는 점점 로마를 버리고 동방으로 기운 위험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로 바뀌어 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안토니우스 본인은 아마 이런 위험을 충분히 가볍게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군사적 명성과 기존의 위치를 믿었을 것이고 동방의 자원을 활용하면 옥타비우스보다 더 강한 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도 안토니우스는 결코 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우스가 더 잘했던 것은 언제 전쟁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언제 상대를 위험한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 유리한지를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권력 경쟁은 더 이상 단순한 군사력 대결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이미지와 상징, 문화와 정통성의 전쟁으로 확장됩니다.
서방의 로마와 동방의 로마 질서를 회복할 차가운 후계자와 화려한 동방의 장군, 그리고 그 곁에 선 이집트의 여왕. 이야기는 점점 더 크고 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긴장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결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 세계는 이제 두 인물 가운데 한 사람만을 남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전의 이름은 훗날 수많은 역사책에 기록되는 악티움 해전입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선전 전쟁.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로마의 권력 투쟁은 단순한 군사 대결을 넘어서 점점 더 이미지와 이야기의 싸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누구보다 냉정하고 효과적으로 움직인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훗날 그는 아우구스투스가 되어 로마 제국의 첫 황제로 기억되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 전 이미 그는 칼만으로 권력을 잡는 인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과 감정을 움직여 권력을 완성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단순한 정치적 경쟁자로만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를 로마적 가치에서 멀어진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 정치에서 종종 그러하듯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게 만들 것인가가 곧 권력의 핵심이 되곤 합니다. 안토니우스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보다 로마 시민들이 그를 어떤 사람으로 느끼게 되는지가 훨씬 중요해졌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여전히 공화국의 전통을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이미 개인 권력이 너무 강해졌고 공화정의 균형이 무너진 지 오래였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검소함, 절제, 로마 시민의 책임, 원로원의 권위 같은 가치들이 여전히 중요하게 말해졌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는 동방으로 가서 점점 더 화려하고 왕정적인 분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있었고 그 관계는 단순한 외교를 넘어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옥타비아누스에게 너무나 좋은 공격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선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치나 전쟁에서 선전은 단순히 거짓말을 퍼뜨리는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사실들 가운데 일부를 강조하고 어떤 장면은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어떤 의미는 반복해서 각인시키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판단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을 뜻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바로 그런 점에서 대단히 능숙했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를 로마의 장군이 아니라 동방의 여왕에게 마음을 빼앗긴 인물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동시에 자신은 로마를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자녀들에게 동방의 여러 영토를 분배하듯 보이는 행동을 했다는 소식은 로마에서 더욱 크게 문제시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행위나 가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눈에는 마치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전통적 질서보다 동방의 왕정적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힘으로 얻은 세계를 왜 이집트 여왕과 그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려 하는가라는 불만은 매우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옥타비아누스는 결정적인 프레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이 전쟁을 옥타비아누스 대 안토니우스의 싸움으로만 보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또 하나의 로마 내전에 불과해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이 싸움을 로마 대 이집트 혹은 로마의 질서 대 동방의 유혹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안토니우스를 직접 치는 동시에 클레오파트라를 더 앞세움으로써 로마 시민들이 이 전쟁을 애국적 전쟁처럼 느끼게 만든 것입니다. 이 전략은 아주 영리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미 오랜 내전에 지쳐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로마인끼리 칼을 드는 전쟁은 피로감과 회의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외부의 위험, 특히 이집트 여왕과 연결된 동방의 권력처럼 보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옥타비아누스는 또 다른 야심가가 아니라 로마를 지키기 위해 나선 수호자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안토니우스는 여전히 강력한 인물이었고 동방의 자원과 군사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치란 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은 군단을 가졌는가만큼이나 누가 더 정당해 보이는가도 중요합니다. 누가 불안한 미래처럼 보이고 누가 안정과 질서를 약속하는 사람처럼 보이는지도 중요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바로 이 전쟁을 그런 구도로 끌고 가는데 성공합니다. 결국 로마의 분위기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안토니우스는 점점 설명해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고 옥타비아누스는 점점 설명하지 않아도 지지를 얻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로마 시민들의 머릿속에서 안토니우스는 더 이상 단순한 카이사르의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동방의 사치와 이집트의 여왕, 그리고 로마적 절제에서 멀어진 인물처럼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옥타비아누스는 차갑고 계산적이기는 해도 적어도 로마를 자기 손에 다시 묶어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이미 전장이 열리기 전에 상당 부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칼보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승부가 기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은 결국 한 번의 결정적인 충돌, 악티움 해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악티움 해전. 기원전 31년 그리스 서해안의 악티움 앞바다에서는 로마 세계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해전이 벌어집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서방의 옥타비아누스와 동방의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이 로마 세계의 주도권을 놓고 최후의 승부를 벌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악티움 해전은 단순한 전투를 넘어 로마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를 결정한 역사적 결전으로 기억됩니다. 다시 말해 악티움은 단순히 한 번의 승패가 아니라 로마의 미래가 어느 손에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역사적 결전이었습니다. 해전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로마는 본래 육상 군단의 힘으로 세계를 확장한 나라였지만 이제 최종 승부는 바다 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세력은 동방의 자원과 해상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고 옥타비아누스 역시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강력한 해군 체제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아그리파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휘관으로서 옥타비아누스의 약점을 실제 전쟁 수행 능력으로 보완해주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악티움 해전을 이해할 때는 단지 배가 많이 모여 싸운 전투라고 생각해서는 부족합니다. 당시 이 전투는 물자, 항로, 지휘체계, 사기, 선전 효과가 모두 겹쳐 있는 총력전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의 승패는 곧 군사적 결과일 뿐 아니라 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쪽으로 몰렸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악티움에서 그 신호는 점점 안토니우스 쪽에 불리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대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 기반, 다른 이해관계, 그리고 오랜 소모전 끝에 누적된 피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본토의 여론은 이미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 있었고 이 점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동방의 자원이 풍부하더라도 로마라는 이름 자체를 등에 업은 싸움에서는 정통성과 인식의 문제가 끊임없이 따라붙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던 날 악티움의 바다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경계선이 됩니다. 역사책에서는 전술과 전개를 여러 방식으로 설명하지만 더 크게 보면 이 싸움은 결국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가의 승부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세력은 더 조직적이고 안정된 지휘 아래 있었고 안토니우스 쪽은 점점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찾아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전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했고
안토니우스 역시 그녀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 순간은 후대의 매우 극적인 상징으로 남습니다. 단순히 한 지휘관의 후퇴가 아니라 로마 세계의 최종 경쟁자였던 안토니우스가 마지막 결전에서 중심을 잃는 장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황이 얼마나 복잡했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 장면은 너무도 큰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끝까지 남아 승리를 굳히는 쪽으로 보였고 안토니우스는 한순간에 동방의 여왕을 따라 떠난 인물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상징은 실제 병력 수만큼 강합니다. 악티움 이후 안토니우스는 단지 한 번 패배한 장군이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인물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단지 승리한 장군이 아니라 로마 전체의 운명을 다시 손에 넣은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차이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한 번 기울어진 인식은 남은 저항 의지까지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악티움 해전의 결과는 곧바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이집트로 물러났고 최종적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의 죽음과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헬레니즘 세계의 마지막 강력한 독립 권력이 로마 앞에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는 이제 사실상 로마의 손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로마는 지중해 세계 전체를 압도하는 단일 권력으로 재편될 준비를 마칩니다. 이 모든 결과를 통해 옥타비아누스는 마침내 경쟁자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동안 그는 카이사르의 후계자였고 삼두 정치의 한 축이었으며 안토니우스의 경쟁자였습니다. 그러나 악티움 이후에 그는 더 이상 누군가와 나란히 서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실상 유일한 승자, 유일한 중심, 유일한 지배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지배자. 악티움 해전 이후 로마 세계는 급속히 한 사람의 손으로 기울어갑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무너지고 이집트까지 로마의 통제 아래 들어오면서 옥타비아누스를 위협할 만한 경쟁자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수십 년 동안 로마를 흔들어 온 내전과 권력 투쟁은 마침내 한 명의 승자를 남긴 채 정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옥타비아누스의 진짜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는 단지 마지막 경쟁자를 이긴 장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많은 정복자들이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그 승리를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는 강했지만 평화를 설계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승리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가 더 이상 노골적인 독재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왕처럼 보이는 인물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강하다는 사실, 그리고 내전에 지친 사람들이 무엇보다 질서와 안정, 예측 가능한 통치를 원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카이사르가 죽은 이유 중 하나도 많은 이들이 그를 왕이 되려는 사람처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옥타비아누스가 정말 오래 권력을 쥐고 싶다면 같은 방식으로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절대 노골적으로 나는 왕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었고 공화국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처럼 보여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섬세한 방식으로 권력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원로원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집정관 같은 전통적 직책도 완전히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공화국의 외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고 자신은 어디까지나 국가를 안정시키는 첫 번째 시민 혹은 공화국을 다시 세워주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형 뒤에서 실제 권력은 점점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군대의 통제권, 주요 속주에 대한 영향력, 재정과 인사, 그리고 정치적 상징 자본까지 모두 옥타비아누스의 손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 무렵 로마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형식보다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오랜 내전과 숙청, 배신과 전투에 지쳐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름 아래 통치가 이루어지든 다시는 도시가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식량이 끊기지 않으며 병사들이 또다시 로마로 쳐들어오지 않는 세상을 원했을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바로 그 기대를 읽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되돌려준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질서를 약속하는 통치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집트를 장악한 것도 그에게는 엄청난 이점이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곡물 생산이 풍부한 지역이었고 동시에 막대한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로마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려면 군대와 행정 체계를 유지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집트의 확보는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새 체제를 지탱할 물질적 기반까지 얻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승리를 단순한 개인적 승리로만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를 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서사를 만들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 무너져가던 세상을 다시 정리했고 동방의 위협을 막았으며 내전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그의 주위에 쌓여갔습니다. 이 이미지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계산되고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는 겉으로는 공화국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새로운 형태의 1인 지배 체제로 천천히 바뀌어 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원로원과 법, 직책과 전통을 말했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중심은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은 예전처럼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옥타비아누스는 그 권력을 노골적인 공포로 휘두르기보다 질서와 안정이라는 포장 속에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단순한 승자에서 체제의 창건자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그가 더 이상 단순한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탄생과 유산.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역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원로원은 그에게 새로운 칭호를 부여합니다. 바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하고 신성한 권위를 가진 자, 로마의 새로운 질서를 구현하는 인물이라는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지 카이사르의 후계자도 내전의 승자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새 시대의 창건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왜 중요한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라고 말했고 공화국을 없애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누구보다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구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상징과 제도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는 전통적 이름과 직책을 남겨두면서도 실제 통치 구조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겉으로는 공화국처럼 보이되 실제로는 황제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그 문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단순히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로마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다스리며 내전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정착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대의 배치, 속주의 관리, 세금 구조, 행정 시스템, 그리고 로마 도심의 건축과 상징 체계까지 광범위한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게 되는 긴 안정의 시대도 바로 이 토대 위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이 평화가 완전히 순수한 평화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평화는 강력한 군사력과 중앙 통제 그리고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혼란보다 훨씬 나은 선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오랜 내전 끝에 얻은 안정, 반복되는 권력 다툼 대신 예측 가능한 통치, 그리고 로마 세계 전체가 하나의 중심 아래 조직되는 경험은 이전의 공화국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유산은 단지 정치 제도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가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지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건축과 기념물, 종교적 상징, 문학 후원, 공적 이미지 형성까지 그는 매우 치밀하게 다뤘습니다. 벽돌의 로마를 대리석의 로마로 바꾸었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그는 도시의 외형 자체를 새 시대의 상징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단지 통치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시간 감각과 기억의 방식까지 다시 짜려 했던 것입니다. 그의 시대에 활동한 베르길리우스 같은 문인들이 로마의 기원을 영광스럽게 노래하고 아우구스투스 체제를 더 큰 역사적 운명의 일부처럼 보이게 만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체제는 군대만으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질서는 정당하다, 이 시대는 특별하다, 우리는 더 큰 역사 속에 들어와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바로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공화국의 구원자였을까요? 아니면 공화국의 마지막을 완성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답은 둘 다일 것입니다. 그는 무너져가던 로마를 안정시켰고 동시에 옛 공화국이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구조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회복시켰다고 말했지만 그 자유는 더 이상 옛 귀족들이 경쟁하던 공화정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황제의 질서 안에서 허용되는 안정된 자유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 점에서 아우구스투스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대놓고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왕에 가까운 권력을 가졌고 독재자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누구보다 오래 지배했으면 공화국의 언어를 유지하면서 제국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묘한 모순 속에서 로마는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로마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훗날 황제들마다 성격과 능력은 달랐고 위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중심 아래 제국이 운영된다는 기본 틀은 오래 지속됩니다. 다시 말해 아우구스투스는 단지 자기 시대를 지배한 인물이 아니라 이후 수백 년 동안 계속될 로마 제국의 기본 형식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한 정치가의 성공담을 읽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문명이 어떻게 혼란을 끝내고 안정으로 들어가는지, 또 그 안정이 어떤 데가 위에 세워지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일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를 평화를 가져온 사람으로 기억했고 동시에 역사 속 많은 사람들은 그를 공화국의 마지막 장을 닫은 사람으로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로마 제국도 팍스 로마나도 그리고 이후 서양 정치사에 길게 들이운 제국의 이미지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옥타비우스라는 젊은 후계자는 결국 아우구스투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그 순간 로마의 시대 역시 함께 바뀌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아우구스투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인물이 권력을 잡는 과정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가 어떻게 끝나고 또 다른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젊은 옥타비우스는 처음부터 가장 강해 보이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처럼 화려한 장군도 아니었고 카이사르처럼 단번에 사람을 압도하는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오래 참고 누구보다 차갑게 계산하며 누구보다 정확하게 시대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로마의 마지막 내전을 정리하고 겉으로는 공화국을 남겨둔 채 실제로는 제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만든 질서는 수많은 모순을 안고 있었지만 그 질서 위에서 로마는 오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를 떠올릴 때 우리는 그래서 늘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는 로마를 구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로마 공화국을 끝낸 사람이었을까? 어쩌면 정답은 둘 다일지 모릅니다. 무너져가던 질서를 붙잡아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
그러나 동시에 오래된 자유의 한 시대를 닫아버린 사람. 바로 그 복잡함 때문에 아우구스투스는 지금까지도 가장 흥미로운 역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이야기를 조용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순간 한 제국의 시대도 함께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들기 전 듣는 세계사, 오늘은 아우구스투스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역사가 남긴 또 하나의 거대한 장면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